자, 진사님들 이승만 정부 초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초기 정치.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나는 이승만 정부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나는 이승만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 세워지냐면은 이제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50년까지를 나는 이승만 정부 초기로 얘기를 해요. 응. 이승만 정부 초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50년부터 1953년까지를 이제 나는 이제 이때 당시에 6.25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중기 이때가 이제 6.25 전쟁. 그 다음에 1953년부터 1960년대까지를 이제 이승만 정부 후기 이렇게 나는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내가 링크 걸어주면은 여기를 보고 내일은 이제 여기를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이승만 정부 초기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초기의 정치. 남한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제가 설명한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해가지고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4.3 사건을 이제 미군이 진압을 하려고 했잖아. 근데 미군이 이제 진압을 하고 이 미군이 철수하게 돼요. 이제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철수를 하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여전히 이 제주도가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주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군대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는 군대를 제주도에 파견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제주도를 이제 파견을 보냈는데 이 제주도로 가던 군대가 그 중에 뭐 지금도 뭐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게 뭐 바른 거다 틀린 거다 이런 건 일단 넘어가서 제주도로 가다가 여수 순천에 가서 여수 순천쯤에 가서 여수 순천쯤에 딱 도착을 해서 이 군인들이 배 타고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일 지난번에 딱 한 문제 나왔는데 제주도 4.3 사건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시험에 이제 이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이제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이제 뭐 공무원 책이나 한능검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이승만 정부의 혼란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 음.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군대를 진압했는데 여기 있는 살아남은 군인들이 뭐 지리산, 그다음에 뭐 속리산, 그다음에 뭐 빨치스, 뭐야 한라산 이런 데로 이제 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산들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숨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숨어가지고 있다가 낮에 내려와서 대한민국 경찰서를 공격한다든가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북한의 이제 지원을 또 받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데 북한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요? 이때는 국경이 그렇게 막 경비가 강화되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 넘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돈을 대주고 이랬다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나중에 그 북한을 세웠던 김일성, 그러면 남한에 올라와서 김일성하고 같이 북한을 세웠던 박헌영, 이 박헌영이 남한에서 활동하던 극단적인 좌파인데 그냥 이거 듣기만 하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이 빨치산들하고 연락을 자주 했거든. 그래서 이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김일성 동무 잘 들으시오. 이거 내가 밑에 있는 애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 전쟁은 6.25를 얘기하는 거죠. 6.25를 일으키면 이 산들이 뒤에서 우리를 지원해 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산들이 전쟁 터지기 3개월 전에 전부 다 전멸을 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그 대대적인 탄압에 의해서. 그래갖고 박헌영이 이거 6.25 전쟁이 끝나고 이거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사형을 당하고
전쟁 지휘를 못했다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김원봉이 사형을 당하고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고 김일성이 이제 독재를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하여튼 제주도 4.3 사건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연장선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반민족 특별처벌법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다른 말로 반민법이라고 하는데 미 군정이 일제 식민 통치 이후에서 일하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여 친일 세력에 득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광복 이후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식민 체제의 잔재 청산과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었다. 이 가운데 반민족 특별처벌법이 만들어졌다. 내가 이거 옆에서 밑에 하나 적어볼래요? 이 반민족 특별처벌법을 언제 만들었다? 재헌국회 때 만들었다고. 재헌국회.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세워지기 이전에 세워진 국회야? 대한민국 이후에 세워진 국회야? 다시. 재헌국회는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야? 이전이야?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이전에 세워진 국회인데 여기에서 반민족 특별법을 만든 거야. 여기에서 반민족 특별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실행을 어디에서 했다고? 이승만 정부에서 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러면 저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이 재원의회라고 하면 되겠다. 재원국회를 적어야겠지. 됐습니까? 되셨나요? 자, 이거 상식인데요. 진사님들 소급 처벌이 뭐예요? 소급 처벌. 혹시 아시는 분? 소급 처벌. 그렇죠. 은지 지사님이 정확히 얘기했는데 소급 처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이 뭐 오늘 며칠이에요? 9월 2일 날 만들어졌어도 그 전에 했던 사람들도 다 처벌하는 과거 일까지 처벌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자, 그러면 사람들 지금 밤늦게 이렇게 수업 듣는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영화 한 편 틀어드릴게요. 이걸 보면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 사 분 정도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좀 볼까요? 나도 들을래. 잠시만요. 아,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돼.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잠시만요. 안 된다. 그러면 저 빼고 보세요.
토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사조상 밀정 혐의, 사조 6항 군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고인 성명, 연령, 신분 말씀하세요. 62세 염석진. 현재 이거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정재가 그 영화 암살에 보면 이 사람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밀정이거든, 밀정. 그 맞아요. 영화 비하인드에 보면 그 나도 실제 관계자랑 만나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게 그 저 검사도 원래 친일파로 설정해서 나오려고 했대. 그래서 이정재가 막 목을 조르면서 네가 어떻게 검사가 됐겠냐고. 네 할아버지, 네 집안도 친일파니까 네가 이 젊은 나이에 이 검사를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왔나 봐요. 난 그거 차라리 그것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정재를 이제 고발한 사람이 이제 꼽추인 거예요. 꼽추. 그 꼽추가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꼽추가 알고 그 사람도 밀정이었고, 근데 당신이 이정재가 밀정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밀정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뿌락치라고 해요. 뿌락치.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를 조사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그 친일파로 잡혀갔던 사람이 박흥식, 일제강점기 때 백화점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비행기 기부했죠, 일본에게. 그 다음에 최린, 민족 대표자 33명 중에 한 명, 이광수 말 안 해도 알 거고. 진사람들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그 일제강점기 때 경찰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그렇게 고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되자 이승만이 바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 지금은 친일파를 잡을 게 아니라 반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노덕술을 풀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 이 노덕술이 이승만의 거의 호위무사였거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잘못한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처벌받은 사람들도 다 징역 1년 6개월 뭐 이런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친일파 청산은 이제 실패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비극이라 하는 거예요. 비극. 자, 농지개혁법을 끝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농지개혁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들, 농지개혁법을 저기 판서를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판서만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 지금부터 볼게요. 자, 질문. 일제강점기 때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 부서 이름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요. 그래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인데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그 이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일본 사람들이 들고 갈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가 회수하냐? 이제 신한공사라는 곳에서 회수해요. 신한공사. 그래서 신한공사가 이따 회수를 하고 이 신한공사가 이 신한공사는 미국 거잖아, 그지? 그냥 이거 듣기만 하세요. 여기는 안 적어도 돼. 이거 역시도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이거 역시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게 이제 인계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걸 수용하게 된 거지. 자,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이제 순서를 이렇게 봤다. 자, 이제 지우고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지주로 있던 이 토지를 결국 국가가 다 소유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토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북한에서는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서 먼저 농지 개혁을 합니다. 북한에서 농지 개혁을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모든 토지를 다 몰수하는 거야. 그래서 무상으로 몰수하고, 왜냐면 여기 사회주의 국가니까 다들 공산주의 국가니까 집단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잖아.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토지, 친일파 토지 이런 걸 싹 다 뺏어가지고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한에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남한에 소문이 나자 남한 사람들도 내심 기대가 있었겠지. 남한 사람도 내심 기대가 있었겠지.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 남한에서는. 우리는 안 하나? 그래서 남한에서도 이제 농지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남한의 농지 개혁은 북한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북한의 소문이 남한한테 뭐 북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하기는 좀 그렇고, 북한의 여파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영향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래서 이 남한의 농지 개혁의 내용은 경자유전이에요. 누구나 다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나온다. 우리 집 앞에 고속도로를 간다. 근데 그게 그 집에 있는 도로, 그 토지가 내 거다. 그러면 그 앞에 도로를 내려고 하면 국가가 그거 보상해 주잖아요. 그 토지하고 거기에 뭐 심어 있는 나무라든가 이거 다 보상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뭐야 신도시 만든다고 했을 때 막 국회의원들하고 막 뭐 LH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막 거기다가 땅 사고 나무 심고 농사도 안 지으면서 몰래 경작하는 척하고 이런 거 했던 게 다 그런 데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보상을 해준 거야. 유상으로 모일수로 하는 거야. 그리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유상으로 분배해 주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거 요거를 잘 듣고,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는 기준이 있겠지. 몇 정보를 기준으로 하냐면 3정보를 기준으로 하는데 3정보면 대충 10,000평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민영, 그다음에 소윤, 나연, 세경, 미나가 있다. 그러면 민영은 20정보, 소윤이는 0정보, 나연은 10정보, 세경이는 30정보, 미나는 100정보. 지금 제가 좋아하는 사람 수는 적은 게 아닙니다. 소윤이는 우리 집사람. 그럼 이거를 몇 정보 기준으로 맞출까? 그래서 질문. 유상 모일수, 유상 분배를 몇 정보 기준으로 한다고? 3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했죠. 몇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고 다시? 자, 진사님들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3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했지. 그럼 민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민영은 몇 정보가 될까? 몇 정보가 될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이것만 알고 가야 돼. 민영은 몇 정보가 될까? 마이너스가 플러스일까? 3정보를 맞춘다고 했을 때. 그치? 마이너스 얼마? 3정보를 기준으로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17이겠지. 소윤이는 마이너스 플러스야. 보상이 아니라 일단 나중에 할게. 일단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부터 하자. 소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윤은 그렇지 플러스 3. 나연은 그렇지 마이너스 7. 세경은 마이너스 27. 미나는 마이너스 97.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보자. 이 사람은 유상 모일수로 당한 거야. 얘도 모일수로 당한 거고, 얘도 모일수로 당한 거야. 얘도 모일수로 당한 거고. 근데 얘는 분배를 받았네. 여보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모일수로 당한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면은 보상을 해줄까 안 해줄까? 공산주의 국가면 모일수로 당했으면 이거부터 동원진상이 맞네요. 자,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모일수를 당했으면 북한에서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북한은 그렇죠. 북한은 안 해줘요.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니까
유상 모의수를 했으면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상을. 그지?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거 잘 들어야 돼.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약속 어음을 준 거야. 그럼 약속 어음이라는 게 뭐야? 나중에 국가가 잘 살게 되면 갚아주겠다고 하는 게 이 약속 어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1953년 3월에 이 토지개혁이 끝난다고. 50년 3월에.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950년 6월에 뭐가 일어나? 이 50년을 내가 알기로 50년 3월에 아마 토지개혁이 끝날 거야. 맞네. 50년 3월에 토지개혁이 끝나. 그러면 50년 6월에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6.25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파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돼? 이 약속 오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 6.25가 일어났으면 이 약속 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저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표현대로 할게요. 우리 외할아버지. 야, 너희들은 이 빨갱이의 무서움 모른다고. 이승만이 진짜, 아, 이 새끼. 이 나쁜 새끼. 자,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제 소장농 출신 우리 할아버지. 야, 너희는 이승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 나 같은 사람한테도 땅을 준 사람이다. 그럼 우리 외할아버지는 어떤 걸 당한 상태일까, 지금? 우리 외할아버지, 나의 외할아버님은 뭘 당한 상태일까? 그렇죠. 우리 외할아버님은 유상 몰수를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 친할아버지는 뭘 하셨을까? 친할아버지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제 한는 거면 안 나오는데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이승만의 업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우리의 지주들이 이 북한을 안 도와준다고. 부자들이 북한을 안 도와줘. 왜? 나도 몰수를 당했지만 그나마 몇 정보를 지킨 거야. 3정보라도 내가 지킨 거야. 부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북한이 내려오게 되면 이 3정보조차도 어떻게 되겠어? 지금 북한이. 그렇지, 들고 가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남한을 일시적으로 점령해도 이 지주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협력해 주지 않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북한이 와가지고 뭐 기부를 한다든가, 그냥 북한이 왔다고 해가지고 뭐 재산을 기부한다든가, 아니면 뭐 식량을 준다든가 이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은 이 남한을 점령하고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자장농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자장농 또는 자정농 이런 사람들이 자장농이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지주들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토지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게 되겠지.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주들은 머리가 좀 빠른 지주들 같은 경우는 토지를 빨리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부의 가치를 찾아 나갑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병철 같은 사람들. 이병철이 누구냐? 삼성 만든 사람. 이 사람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지주였는데 그 토지 개혁할 때 빨리 토지를 팔아서 이득을 챙겨서 이제 비료 공장을 차리고, 이 비료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키우다가 그 아들이 대전에 있는 그 중소기업을 하나 사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시작이죠. 삼성 반도체. 이런 걸 사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자장농이라고 고쳐주세요. 자장농이 증가했다. 영세 농민이 몰락했다. 자, 요거 줄 거 주시고 몇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고? 3정보. 3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요새 시험에 좀 많이 나오더라. 기속재산처리법. 그러니까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을 이제 누가 차지할 것이냐. 내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일제가 남기고 간 그 공장 같은 거를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군하고 이제 친한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야. 대표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군하고 친해가지고 이 항공기 정비장을 받게 되는 사람이 지금의 대한항공이 되는 사람이고, 아마 내가 알기로 지금 대한항공의
그 세 명 말고 그 위에 이렇게 되는 그 사람일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줄 거세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의무교육제 시행. 요새 요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 이제 뒤통수 치는 문제로. 그래서 진사님 내가 이것 좀 얘기할게. 잠깐만 이것 좀 봐주세요. 솔직히 얘기할게.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모르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죠? 나오는 비중이 저게 더 크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진사님 내가 이 문제를 찾아봤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안재홍 선생님이 그 안재홍 선생님이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있었는데 나는 이걸 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뭐라고 찾았냐면은 이거 보고 찾았어요. 우리는 일시적인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한다. 이게 과도기라는 얘기는 지금 일본이 한반도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우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대중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거를 받고 그래서 보면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쭉 문제가 없나? 왜 이거 없어? 응? 진사님 요거 좀 한번 풀어보세요. 요것도 괜찮은 문제다. 요것 좀 한번 풀어보세요. 응?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진사님도 몇 번인 것 같아요. 음. 정답은 4번이 4번. 음. 먼저 광복이 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유엔의 임시위원 여기 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좀 어려운데 한번 풀어보세요. 송재유 진사님 뭐 보고 풀었어요? 자, 진사님도 볼게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김은지 진사님 뭐 보고 풀었어요? 이거 좀 어려운데 김은지 진사님 뭐 보고 풀었어요? 문제 포인트는 두 개예요. 일단 200 나는 뭐 보고 풀었냐면 요거 보고 풀었어요. 그냥 요거 하고 요 독립 촉성이라는 단어가 이승만 계열이거든. 이승만 계고
제주도는 나중에 뽑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1대 국회죠. 그럼 1대 국회가 했던 거 요거네. 그죠? 정답은 1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이거 3정부를 기준으로 한다 했죠. 3정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 초기까지를 다 봤습니다. 진사님들 제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진사님들 오늘은 6.25 전쟁 앞에는 여러분이 너무 쉽기 때문에 6.25 전쟁은 그냥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6.25 전쟁은 그냥 순서 나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황이 된다면 일단 박정희까지는 반드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을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수고를